48시간 만에 한국의 노예가 된 사우디 승무원이 있습니다. 정을 알게 된 순간 제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녀는 한국을 가장 가기 싫은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대체 48시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경멸하던 외국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한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우디 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담당 수석 승무원 자스민입니다. 리야드의 석유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특권층의 삶이 익숙했고 세계 최고급 호텔과 명품 샵들이 제 놀이터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늘 제약이 많았습니다.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도 할 수 없고 직업을 가지는 것도 어려웠죠. 다행히 제 아버지는 진보적인 분이셨고 제가 승무원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집안에서 가사노동만 하거나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남편이 세 번째 부인을 들이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비행 스케줄표를 받는 날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화려한 도시를 방문하게 될까? 밀라노의 패션쇼,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뉴욕의 브로드웨이. 그러나 이번 스케줄표는 달랐습니다. 런던, 두바이, 뉴욕, 그리고 서울이라니. 스케줄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8시간 체류 예정의 서울행. 왜 하필 서울인지. 아시아 노선 중에서도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아시아라면 도쿄나 상하이가 훨씬 낫잖아. 한국은 대체 뭐가 있다고? 크루 라운지에서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다른 노선과 바꿀 수 없는지 물었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스민, 정말 운이 좋네. 나도 서울 가고 싶어 죽겠어. K-드라마 봐. 배우들 너무 멋있고 음식도 맛있어. 화장품 쇼핑은 필수야. 한국 제품들이 정말 대단해.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한류 이야기가 지겨웠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이 모든 것이 과대평가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정말 한국 지겹다. 별것도 없는 작은 나라가 무슨 문화를 가졌다고 그래? 일본이 훨씬 세련됐고 중국은 대륙의 스케일이 있잖아. 한국은 너무 작고 문화도 없어 보여. 극도로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웃으며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했죠. 그 말이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굴던 그 표정들. 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한국 드라마나 보고 환상에 빠진 거겠지.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유럽과 미국,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그저 48시간을 견뎌야 할 지루한 경유지일 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내심 깊은 불만과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48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2025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고작 2시간만 눈을 붙였습니다. 승무원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임무를 마쳤지만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제 48시간의 체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솔직히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한국, 뭐 별거 있겠어. 공항을 빠져나가려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공항 곳곳에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은 기본이고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죠. 특히 한 안내 로봇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와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모국어인 아랍어로 인사하는 로봇을 보며 정말 미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 흔들렸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이 곧 펼쳐졌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그때 한 젊은 남성 직장인이 그 청소 아주머니 앞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미소로 답하셨고 그 청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죠.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청소부를 그냥 지나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 이 작은 인사가 이상하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뒤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곧바로 공항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이 있을 텐데도 몇 분간 그 관광객에게 길 안내를 해주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는 흥미로운 곳일지도,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제 막 발을 디딘 이 나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단지 첨단 기술과 작은 친절함이 공존하는 모습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이게 동료들이 말하던 한국의 매력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동안 이 도시가 보여줄 모습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질서정연했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고 카페에 앉아 있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위의 질서였어요.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고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야드보다 훨씬 조용하네. 택시 기사님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하시더군요. 중동 승객을 많이 만나봤는지 간단한 아랍어 인사말도 건네셨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죠. 낯선 나라에서 모국어로 인사를 받다니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경험하는 한국 사이의 불일치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는 앞으로 더 커질 예정이었죠. 강남의 5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로비로 들어서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자스민님, 환영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도 놀라웠는데 아랍어로 인사까지 건네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제가 무슬림이라는 것까지 알았을까요? 사우디 항공 유니폼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수준의 응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직원은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스민님께서 사우디에서 오셨다는 정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자스민님. 작은 쪽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객실 안내서를 보니 배려층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머무는 6층은 특별히 소음이 적고 기도를 위한 조용한 환경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무슬림 고객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내서에 근처 할랄 식당 정보와 기도 시간, 심지어 메카 방향까지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슬림 손님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저희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처음이었어요. 물론 사우디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받아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배려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도 여성은 동반 남성에게 말을 걸거나 남성이 예약한 객실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한 사람의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걸까요?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호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받는 경험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 속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냉소적인 생각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울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모국어로 인사하는 것, 종교적 필요를 이해해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큰 환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환대였죠. 제 이름 끝에 붙은 님이라는 호칭이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한국어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인정하고 제 문화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안내서를 펼쳐봤습니다. 호텔 주변 관광지와 맛집 정보가 있었어요. 그중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랬습니다. 자스민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왜 이렇게 기분 좋지? 그 작은 호칭이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5월 13일, 파즈르 기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상쾌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평온한 마음으로 거리를 걷다 보니 안내서에서 봤던 광장시장이 보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찼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냄새와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말린 생선, 그리고 이름 모를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녹색 떡을 파는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죠.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쑥 들어간 개떡이야. 한번 먹어볼래?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대충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떡 하나를 내밀며 먹어보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음식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더구나 무슬림으로서 할랄이 아닌 음식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셨는지 손가락으로 식재료를 가리키며 채소, 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랄 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배려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할머니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 같아서 하나 줘야겠네.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떡을 받아 한 입 물었어요. 쑥의 향긋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 맛보는 식감과 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시며 맛있지? 라고 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주신 거예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손녀 같다는 표현이 마음을 울렸어요. 낯선 이방인에게 가족 같은 정을 나누는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손님 한 대는 중요한 문화이지만 이건 조금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더 따뜻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에게 손녀라 부를지라도 실제로는 그 가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야 하죠. 하지만 이 할머니의 눈빛에는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하나를 더 건네시며 가방에 넣어가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을 받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인 이분이 만든 떡 한 조각,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담겨 있죠. 옆에 있던 여성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낯선 이에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나누는 문화, 그것이 한국의 정서였나 봅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려 할 때 할머니는 제 팔을 잡으며 다른 가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시장 구경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낯선 이의 친절에 당황스러웠지만 그 따뜻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먹거리, 옷가게, 그릇가게. 할머니는 각 상점 주인들에게 저를 소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쉬어가자며 작은 찻집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아들이 사우디에서 건설 일을 했었다고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특별히 반가워하신 거예요. 중동에서 온 손님은 처음이라고. 할머니와 저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왜 저를 손녀 같다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다음 일정이 있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 할머니가 더 맛있는 한국 음식 해줄게. 가방 속 개떡의 향기가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경험한 것 같았어요.
화려한 K-팝도 멋진 드라마도 아닌 평범한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정. 그것이 제가 발견한 첫 번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개떡 하나에 담긴 마음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맵을 확인해보니 지하철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타보는 한국의 지하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안내판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했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간표를 정확히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에 올랐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경 일부 회사원들의 퇴근 시간이었나 봅니다. 자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앞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짧은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 광경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던 대도시의 지하철은 각자 도생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행동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요.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인사했고 청년은 괜찮아요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료가 말했던 한국의 매력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배려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이 된 나라. 제 옆에 서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나요?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우리 문화니까요. 당연한 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노인 공경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모습은 색달랐어요. 지하철은 여러 역을 지나며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또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곧바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도 남성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전용 구역이 있음에도 임산부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죠. 하지만 여기서는 임신한 여성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지도를 들고 혼란스러워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자신의 목적지를 뒤로 미루고 그를 역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잠시 후 제 앞에 노약자석이 비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으려다가 문득 망설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셔도 돼요. 지금 노약자분이 안 계시니까요. 자리에 앉은 후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배려의 신호들이 오갔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는 몸짓, 소리를 최소화하는 행동, 길을 양보하는 제스처, 개인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배려를 우선시하는 문화. 그것이 서울 지하철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면서도 그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영웅적 행동도 아니었고 거창한 선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양보하는 일상적인 모습. 하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서울의 번화가로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자리 양보라는 단순한 행동이 주는 의미. 그것은 단지 노인에 대한 공경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물건처럼 취급받던 여성이 이곳에서는 동등한 존중을 받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여성들이 밤에도 자유롭게 다니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철이 들듯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서울은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일상에 스며든 배려의 문화가 있는 곳이었죠.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깨끗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힘, 낯선 사람을 돕는 당연함,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존중.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당연한 배려였습니다. 오후 3시쯤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간판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쇼핑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어요.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었지만 할랄 음식을 찾기 힘들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받은 안내서가 생각났어요. 할랄 인증을 받은 식당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을 개조한 듯한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며 추천 메뉴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할랄 고기로 준비된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가 밥 위에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고추장을 조금 넣고 재료들을 섞어주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옆에 놓인 생채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건 쌈이라고 해요. 비빔밥을 이렇게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직원은 직접 쌈을 싸서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이건 덜 매워요. 외국인 분들은 한국 음식이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절함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정이에요. 마음이 가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개떡에서 느낀 그 감정이 여기서도 느껴졌어요. 좀 더 알고 싶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정이 뭐예요? 직원은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정은 내가 혼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도와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이었어요. 처음 봤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챙겨주는 이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이 혼자라는 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남편, 아버지, 형제가 없는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그것이 정의 본질일까요? 사우디에서는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만 그런 연결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연결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작은 컵에 담긴 차를 내왔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의 번화한 거리,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서로 부딪히면 사과하는 사람들,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돕는 사람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직원이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다음 목적지가 어디세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근처 명소에 대해 물었고 직원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 앱을 열어 직접 경로를 보여주고 심지어 제 휴대폰에 한국어로 목적지를 써주어 혹시 길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들르세요. 도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고객 서비스를 넘어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친절이 너무 과한 나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친절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째 날, 저는 그들의 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음식을 나누고 길을 안내하고 쌈을 싸주는 작은 행동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정의 문화가 이제는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안도감마저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연결됨, 인정받음, 배려받음. 그리고 한국의 정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문화적 응답인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 6시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 이상의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진입로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음료수, 과자,
도시락,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어 선택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찾으세요? 영어로 물어보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콜릿 맛을 좋아한다고 하자 추천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의 추천으로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향했는데 한국 돈에 익숙지 않아 어떤 지폐를 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동전을 이리저리 맞춰보는데 뒤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초조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전을 맞추기 어려웠죠. 그때 그 남성이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끄러운 마음에 수줍게 동의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동전의 가치를 설명해 주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주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 가면 저도 항상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것도 정의 일부인가 봅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시장 할머니, 지하철의 청년, 식당 직원, 그리고 방금 전 편의점에서의 낯선 도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이라는 이름의 실타래였습니다. 그 실타래는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묶고 있었죠. 공원에는 몇몇 노인들이 체스를 두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이 없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공유했습니다. 호텔까지 멀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그녀의 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가요. 지하철역까지만 같이 가요. 결국 그녀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그녀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동 문화에 관심이 많아 저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우디의 현실, 특히 여성들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고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여행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야 여성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변화에 대해서요. 그녀는 놀라움과 공감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정말 부럽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자유로움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헤어지기 전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고받는 것이었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듯이 그녀는 한국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며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매 순간 느껴지는 정의 존재.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자유와 독립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강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이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연결 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강하다는 진리를 한국의 정문화에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아침에 만났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자스민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제 얼굴을 기억하고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제 경험에 관심을 보여주는 이 작은 행동, 이것 역시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 속에서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 실타래는 이제 저까지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인 5월 14일, 저는 일찍 일어나 파즈르 기도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도시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관광지로 유명한 한국 전통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종로에 있는 오래된 한옥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100년 된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곳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무 향과 은은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옥 특유의 나무 구조와 마루, 그리고 낮은 좌식 테이블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메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저에게 직원은 번역 앱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아랍어로 번역해 소통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직원은 조금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추천 메뉴는 한정식이라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 코스 요리였어요. 할랄 대체 메뉴가 있다는 점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 가족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각 음식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해주며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싶어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말없이 직원이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중동분들은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선호하시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구나.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배려의 본능,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식사를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듯했어요. 가족 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와 자신들의 반찬 중 하나를 권했습니다. Try this. Very good.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권유였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 맛보았어요. 신기하게도 낯선 음식을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연세 지긋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한국 전통 차예요. 사우디에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직원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멀리서 온 손님이라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국의 좋은 기억을 가져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경험한 서울의 모습들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마음이 어느새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였구나. 배려가 습관이 된 나라. 이제야 동료들이 말했던 한국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일상에 스며든 배려와 정이었어요.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문화. 그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으로서 항상 속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딜 가든 남성의 허락이 필요했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혼자 여행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습이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사람들이지만 제 눈에 비친 서울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 질서 속에 담긴 배려를, 바쁜 걸음 속에 숨겨진 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연결됨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함께함의 가치, 배려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어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 이 깨달음은 단지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가치는 이런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정신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5월 15일 아침, 귀국을 준비하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음에 담았어요.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친절해서 감동했습니다. 기사님은 후방 미러로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오세요. 두 나라 말을 섞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기사님이 외국인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시려는 그 노력, 그것 역시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을 둘러보았어요. 한국을 기념할 작은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여러 상품들 중에서 전통 문양의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세점을 나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첫날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도착 첫날 한 청년이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했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영어로 말씀하셨죠.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에서 잠시 스쳐간 외국인을 기억해 주셨다니 그것도 정이었나 봅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요? 멋진 나라죠.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한때 사우디에서 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우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다니 너무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의 선순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함이 다른 이의 친절함으로 이어지고 그 연결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아름다운 순환.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작은 초콜릿 하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났지만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을 그 아주머니가 제게는 한국의 정신을 체현한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출국장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곧 이륙할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아. 48시간 전 한국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도착했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따뜻한 정이 흐르는 나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기념품은 단순한 소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 열쇠고리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정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48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호텔에서의 종교적 배려, 시장 할머니의 개떡,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식당에서 배운 정의 의미, 편의점에서의 작은 도움들, 그리고 방금 전 만난 청소 아주머니.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제 안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넘어 인간관계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지난 이틀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 할머니의 개떡,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식당에서 배운 정, 그리고 다시 만난 청소 아주머니.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다시 올 거야.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비행기는 순조롭게 하늘 위를 날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8시간을 되새겨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면세점에서 산 전통 문양 열쇠고리를 꺼내 손 안에서 굴려봤습니다.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한국의 정신, 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자스민, 한국 어땠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출발 전에 했던 불평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그저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야.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변화가 갑작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리고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야. 사람이 먼저인 마음가짐이야.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그 안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그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동료에게 인천공항에서의 첫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봇들과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던 청년의 모습,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의 개떡,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식당에서 배운 정의 의미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 왜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한지.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였어. 정이라는 것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야. 동료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가자.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서.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노트북을 꺼내 한국어 공부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조금이라도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특히 감사합니다와 정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서울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특히 정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비행 도중 식사 서비스를 하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에서 배운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고 더 친절하게 대응하고 작은 문제도 진심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동료가 이 변화를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자스민, 오늘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과 리야드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두 도시 모두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정의 문화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풀었습니다. 전통 문양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소중히 놓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스케줄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노선에 더 자주 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서울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정의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저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놀라워했고 몇몇은 제 다음 한국 방문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점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의 문화를 전파하는 작은 대사가 되어갔습니다. 서점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문화적 이해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제 선택이었고 휴가를 내어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시장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데 익숙했는데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 문화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의 짧은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시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문화적 편견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가진 곳, 그리고 제가 다시 찾아가고 싶은 목적지였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비행 스케줄표에서 서울이 보인다면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어 자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의 48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스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호텔 직원의 자스민님, 시장 할머니의 개떡 한 조각, 지하철에서의 자리 양보,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다르게 보는 창문이 됩니다. 자스민은 이제 한국의 정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대사가 되었고, 우리의 문화적 가치는 국경을 넘어 퍼져갑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정의 순간들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눈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방금 나 한국에서 애 낳았어. 꼭 와줄 수 있어? 2년 동안 소식 없던 갑작스런 딸의 출산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야. 예쁘지? 꼭 보러 와. 그 순간 아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의 가슴 뭉클한 사연은 한국인 남성과의 사랑을 인정하기까지 긴 여정을 거친 스위스 출신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고백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 뒤부아입니다. 스위스 추리히에서 40년 넘게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로 일해온 63살 여성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과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년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칼럼을 마감하던 그 순간, 이 예상치 못한 전화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에는 2년 전 한국인 남성 민중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그 먼 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요.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처음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클로에가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그 먼 곳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과 제가 무척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클로에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겠다니요. 결혼식은 스위스 제네바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어요. 형식적으로는 참석했지만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준의 부모님도 오셨는데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조차 제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앙투안, 제 전 남편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행복하길 바란다. 형식적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의를 지키는 게 먼저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버려진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클로에와 민주는 서울로 떠났고 저는 추리히의 고요한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처음에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지만 점차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특별한 날에만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클로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그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앙투안과의 이혼 후 저는 더욱더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유대감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했죠. 스위스의 정돈된 삶, 예측 가능한 일상, 그리고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는 제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제 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소식 들었어? 클로에가 아기를 가졌대. 몇 개월 전 앙투안이 전화로 알려줬을 때도 저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직접 들은 건 아니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쁨, 두려움, 그리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클로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성애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하늘이에요. 클로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이상한 파동을 일으켰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생명을 만져보려는 듯이. 언제 가면 될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조차 놀랐습니다. 클로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올 거야? 퇴직 날짜를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동양, 한국, 그곳은 제가 평생 유지해온 개인주의와 거리감과 정반대인 곳이라고 들었어요. 감정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그곳에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클래식 매거진 편집장 피에르는 제 마지막 원고를 받으며 물었죠. 셀린, 은퇴 후 계획은 세웠나요? 서울에 갑니다. 손녀를 보러요. 편집장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40년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저. 셀린 뒤부아가 손녀를 보러 한국으로 떠난다니. 추리 음악계 사람들은 믿기지 않아 했죠. 당신이 아시아로? 동료 칼럼니스트 마틴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스위스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잖아. 파리나 비엔나 외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했어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나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제 상상 속에서는 혼잡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한 곳이었어요. 집에서 짐을 꾸리면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클로에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발레 공연을 하던 10살 때의 모습, 취리 호수에서 보트를 타던 12살 때의 모습. 그 시절 저는 늘 바빴습니다. 클래식 리뷰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음악회를 다니느라 클로에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죠. 일기장을 펼쳐 솔직한 감정을 적었습니다. 한국, 내가 왜 가는 것일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클로에는 나를 진정한 엄마로,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취리히의 익숙한 거리들, 알프스의 풍경, 그리고 질서 정연한 도로들. 모든 것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는 저를 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다. 딸을 만나고 손녀를 보고 그렇게 한 번만 다녀오자.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여정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 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여정을 밝게 비추는 듯했어요. 제 인생 63년 동안 이렇게 큰 모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제 딸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변화를 줄지 만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평생 지켜온 스위스 신사 숙녀의 태도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절제하고 품격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으며 마망 멀리서 손을 흔드는 클로에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민준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위와 손녀. 민주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 사위와 전혀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 차림에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벨 마망,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딸과 포옹하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빠르게 자세를 바로 했죠. 이게 하늘이에요. 클로에가 작은 아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아기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딸의 피가 이 작은 생명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타세요. 벨 마망.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주차장에 있던 반짝이는 대형 SUV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 최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제가 상상했던 동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대기업 전략기획 팀장이에요. 엄마, 클로에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어서 오세요. 벨 마망. 넓은 현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이것이 제 딸의 집이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들어가는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조금 어색했어요. 객실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싱룸, 그리고 호텔 스위트룸 같은 욕실. 벽에는 스마트홈 제어 패널이 있었고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작동되었습니다. 창문을 여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명, 온도, 커튼, 음악까지 모두 자동으로 제어돼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러움, 충격, 아니면 자부심. 제 딸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동양에서의 고생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붉은색 갈비찜, 다양한 나물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사위가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벨 마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사위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남자가 이렇게 가정적이라니. 그것도 대기업 임원이.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제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 있었죠. 벨 마망.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사위의 목소리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니까요. 개인의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놀라웠어요. 스위스식 토스트와 계란이 아닌 갓 지은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침부터 준비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아파트 단지 산책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클로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이웃 주민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 클로에 씨, 어머님이시죠? 스위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는 점이었어요. 취리히에서라면 이웃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일은 15년을 살아도 없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민준 씨. 장모님 오셨군요. 저희 집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11층 102호예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친밀감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 개인 공간이 침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달려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조심해서 걸으세요. 여기 돌길이 조금 미끄러워요. 또 어머님이라는 호칭이었다. 취리히에서는 항상 마담 뒤부아라고 불렸는데 그것도 가끔씩만요. 엄마, 여기 한국에선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해요. 특히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더욱 존중받는 문화예요. 클로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존중받는 건 좋지만 이런 친밀함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김치찌개 끓였는데 좀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조금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받는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사양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뭐가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문득 취리히의 제 아파트가 생각났어요. 15년을 살았지만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곳이었죠.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하늘이를 안고 있던 참이었죠. 누구세요? 클로에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어요. 나야. 엄마, 문 좀 열어줘. 클로에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순간 저도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사위 민준의 부모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물론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클로에가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생머리에 평범한 차림새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국 노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활동적인 트레이닝복 차림의 경쾌한 걸음걸이였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내가 갑자기 왔네. 근데 이분이,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린 듀부아입니다. 클로에의 어머니죠.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엄마예요. 윤미애라고 해요. 사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전통적이고 엄격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는 친근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클로에가 서둘러 말했어요. 윤 여사는 소파에 앉더니 바로 하늘이를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손녀 좀 보자. 아이고, 또 살이 쪘네. 잘 먹이네. 우리 며느리가. 그녀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하늘이를 품에 안는 모습에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셀린 씨, 스위스에서 오셨다면서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드셨죠? 윤 여사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네, 조금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윤 여사는 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잘하고 있죠? 첫 아이라 많이 서툴러요. 저도 민준이 낳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솔직함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윤 여사가 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이건 두부조림. 이건 소고기 장조림. 셀린 씨, 드셔보세요. 이 모든 음식을 저를 위해 준비했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취리히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같은 손주를 보는 할머니네요. 윤 여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사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연결고리가 갑자기 와닿았어요. 아침 일찍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5시. 피곤함에 몸을 뒤척이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사위 민준이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려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조용히 따라가 보니 민준은 능숙하게 분유를 타서 하늘이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죠. 벨 마망, 일어나셨어요? 하늘이가 시끄럽게 해서 깨우진 않았나 걱정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나요? 네. 아침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클로에는 밤중 수유를 하니까요.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하는 남자는 드물어요. 특히 민준처럼 바쁜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회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에 이렇게 늦게 출근해도 괜찮은가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오전엔 집에서 화상회의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증명하듯 몇 시간 후 민준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들어보니 그는 유창하게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이가 울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아기를 안아달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일하나요? 벨 마망? 회의를 마친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스위스에선 훨씬 더 형식적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거의 육아에 참여하지 않죠. 그 순간 딸 클로에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민준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오후에는 하늘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딸이 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하느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 마망. 저는 지연이에요. 민준 동생이죠. 사위의 여동생이었어요. 가득 음식 재료를 들고 왔더군요. 오빠가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어요. 오늘 저녁 같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지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었어요. 음식을 만들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벨 마망은 일하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였어요.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멋있네요. 저도 일하는 엄마예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싱글맘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지연이 잠시 요리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죠. 한국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제 상황에선 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화려한 아파트와 최신 기술만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기도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오빠, 그리고 클로에 언니,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의 유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온 저로서는 새롭게 느껴지는 가치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클로에가 제 육아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는 어땠어? 아빠랑 같이 키웠잖아. 처음에는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주제였으니까요. 글쎄, 나는 많이 바빴고 애앙투하는 그는 좋은 아버지였어. 클로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내 기억에는 둘 다 늘 바빴고 나는 주로 보모랑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회피해온 주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 클로에, 커리어와 가정을 모두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단다. 그래서 내가 민준을 만났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야? 내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에만 집중할까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준과 지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클로에가 아기를 안아보더니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이상하게 뜨거운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38도 5분. 열이 있네. 순간 이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모두의 관심은 하늘이에게 집중됐어요. 아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소아과 응급실은 열려 있어요. 다들 같이 가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클로에는 계속해서 하늘이의 이마를 만지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민주는 고개를 빼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벨 마망. 운전 중이던 민준이 물었어요. 댁에 예약을 하고 의사를 만나지.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가는 곳이야. 한국은 소아과 응급실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병원은 유명해요. 민준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접수를 하고 불과 15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젊은 여의사가 하늘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들, 감기 초기 증상이에요. 지금 처방해드리는 약을 잘 먹이시면 2, 3일 안에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들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할머니니까요. 처방전을 받아 병원 내 약국으로 향했는데 윤 여사가 병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하늘이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윤 여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이렇게 갑자기 달려오는 시어머니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하늘이가 밤에 열이 더 오를 수 있으니 제가 오늘 밤 같이 있을게요. 우리 교대로 돌봐요. 클로에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윤 여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이 첫 병간호는 힘들어.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해. 그날 밤, 하늘이의 방에서는 3명의 여성이 교대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윤 여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클로에는 의사가 준 약을 시간 맞춰 먹이고 저는 그저 옆에서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 하늘이가 잠시 잠든 사이 윤 여사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셀린 씨는 클로에가 어릴 때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사실 클로에가 아플 때는 주로 보모가 돌봤어요. 저는 일이 많아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윤 여사의 눈에 비난이 보일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셀린 씨가 여기 있다는 것.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위스에서 혼자 아플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세 세대의 여성이 한 아기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의 열은 아침이 되자 내려갔습니다. 윤여사의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의학의 조합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3명의 여성들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에게 따뜻한 죽을 준비했어요. 어머님들,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스위스의 남자들은 이렇게 세심하지 않았어요. 윤 여사가 집으로 돌아간 후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모임이라니?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이에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육아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죠. 시어머니도 가끔 오셔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저녁 7시. 우리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가져온 음식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이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스위스에서 오셨어요. 클로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어요. 모두가 영어로 몇 마디씩 인사를 건네고 한 여성은 특별히 저를 위해 스위스식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해 왔더군요. 저는 대학에서 유럽학을 전공했어요. 스위스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놀랍게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이상한 대화였지만 웃음과 눈빛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했죠. 벨 마망, 하늘이가 정말 예뻐요. 할머니 눈을 닮았네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평생 칭찬에 인색했던 제가 손녀에 대한 칭찬에 이렇게 기뻐하다니 신기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 여성들이 단순히 육아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한 여성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자 모두가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죠. 다른 여성은 아픈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서로 번갈아 도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문득 클로에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취리히에서는 항상 독립적이고 다소 차가웠던 딸이 여기선 따뜻하고 사교적인 모습이었죠. 모두들 클로에를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통은 하늘이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 이름으로 부르는 게 우리 문화예요.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내 이름보다 하늘이 엄마라고 더 자주 불려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개인의 정체성이 자녀를 통해 재정이 되는 문화, 스위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건 참 이상한 동시에 따뜻한 일이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윤 여사도 합류했어요. 그녀와 다른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들께 인사드려야죠. 윤 여사가 저를 여러 어머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하늘이의 다른 할머니예요. 스위스에서 오셨어요. 하늘이의 다른 할머니. 그 호칭에 묘한 소속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위스에서 온 셀린이 아니라 하늘이의 할머니였어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에가 제안했어요. 엄마, 한강 산책 좀 할까요? 둘이서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라 조금 긴장되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여기서의 내 삶이 궁금하지 않아요? 클로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들으려고 했어. 저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 민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죠. 클로에의 솔직한 이야기에 저는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윤 여사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그리고 민주는 엄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나도 그걸 느꼈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클로에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내 결혼을 반대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엄마의 우려도 이해가 돼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미안해. 클로에. 내가 너무 경직되고 고집스러웠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게 두려웠던 거야. 알아요, 엄마.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를 통해 엄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기뻐요. 내가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이에게는 주고 싶고, 동시에 엄마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절대 이런 감정을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 클로에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윤 여사님이시네요. 클로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장효. 이번 주 토요일에요? 통화를 마친 클로에가 제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 김장한다고 우리도 초대하셨어요. 엄마도 함께 가자고 하세요. 김장. 그게 뭐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한국의 전통 행사예요.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데 꽤 큰 행사랍니다. 거절해도 됐지만 제 호기심은 이미 자극받은 상태였어요. 한번 가볼게요. 토요일 오전 10시 윤 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지만 예상외로 넓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이미 큰 통들과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요. 셀린 씨. 윤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이건 입어요. 저에게 건넨 앞치마를 입으니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셀린 뒤부아, 추리의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가 한국에서 김치를 담그러 왔다니. 윤 여사는 배추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소금을 뿌리자 윤 여사가 웃었습니다. 아니, 더 세게. 배추는 강해요. 부드럽게 대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인생 철학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시간 후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빨간 양념을 손으로 직접 배추 잎사귀 사이에 넣는 작업이었죠. 이건 연주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각 잎이 마치 건반 같고 양념은 음표 같아요. 윤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셀린 씨는 음악가였죠? 클래식 음악에 관해 글을 썼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들 키웠죠. 순간 윤 여사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김치를 담그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윤 여사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며느리 마음 잡히기까지 3년은 걸렸죠. 윤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클로에가 처음엔 어땠나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클로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한국말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문화도 존중했고 윤 여사의 솔직한 이야기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 일 중심으로 살아온 삶, 딸과의 소원해진 관계, 그리고 외로운 은퇴 준비까지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윤 여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평생 억누르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클로에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먼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것 같아서. 알아요. 저도 민준이가 외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죠.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까. 김치를 모두 담그고 나니 우리의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윤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손이 똑같아졌어요. 김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화도, 배경도, 인종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손녀를 사랑하는 두 할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은 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진 찍어요. 윤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빨갛게 물든 손을 들고 김치통 앞에서 환하게 웃는 두 할머니의 모습.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랜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 오늘의 경험은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클로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재밌었어요? 손이 다 빨개졌네. 응.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여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다음 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벨 마망. 오늘은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클로에는 하늘이 돌봐야 하니 우리 둘이 가요. 사위와 단둘이 도시 탐험이라 조금 긴장되었지만 서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전통 건축물 앞에서 민준이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궁전은 조선 왕조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한국 역사의 중심이죠. 스위스의 성과는 전혀 다른 건축 양식에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목조 건물,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어요. 지금은 비즈니스 쪽으로 일하지만 역사는 여전히 제 취미죠. 우리는 이어서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전통 공예품과 찻집, 갤러리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서울의 문화 중심지 중 하나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죠. 한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벨 마망은 클래식 음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도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의 제안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국립국악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전통 악기 연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악기는 가야금이라고 해요. C줄로 된 현악기인데 서양의 하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음악이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서양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음색과 리듬.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공연이 끝난 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산 타워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자 서울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기가 강남이에요. 우리 집이 있는 곳이죠. 저쪽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이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니 추리와는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모던한 도시. 밤이 되면 수많은 불빛으로 빛나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 서울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력적이고 살아있는 도시라고 느껴요. 추리이는 너무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체류 기간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항상 혼자 보내던 크리스마스를 이제 가족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내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보다는 연인들의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 집은 특별해요. 클로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기독교 배경과 제 유럽식 크리스마스 전통을 섞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서서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준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고 클로에는 크리스마스 쿠키를 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위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의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벨 마망?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름다워. 모든 것이 눈으로 덮여 있고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지. 마을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글리바인을 마시며 캐롤을 부르는 전통도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클로에가 제안했어요. 엄마, 올해는 스위스식 크리스마스 요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하늘이의 첫 크리스마스니까 더 특별했으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어요. 좋아. 스위스 전통 츠오펜 케이스와 라클렛을 만들어 볼까? 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서울에서 못 구하는 재료는 없어요. 민준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스위스 요리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요리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함께 특수 식재료점을 찾아다니며 스위스 치즈와 와인을 구했어요. 하늘이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취리히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인형 가게가 생각났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받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윤여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 제가 알아요. 인사동에 유럽 수제 장난감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내일 같이 가볼까요? 윤여사와 저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에서 우리는 완벽한 나무 오르골을 발견했어요. 스위스 알프스의 풍경이 조각된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라면서 스위스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윤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하늘이에게 스위스 크리스마스 동화를 들려주었어요. 알프스 산맥의 요정들,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오는 이야기. 비록 하늘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클로에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늘이에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없었는데, 나도 그래. 클로에,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비록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은 스위스식과 한국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제가 만든 치즈 퐁듀와 윤 여사가 준비한 갈비, 클로에의 크리스마스 쿠키와 민준이 선택한 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추리히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원래는 2주일 정도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어느새 한 달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클로에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더 계시다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클로에, 추리히의 집도 관리해야 하고 은퇴 후 일들도 정리해야 해. 비록 마음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귀국 비행기를 예약해 주었어요. 2월 초에 오실 수 있죠? 하늘이 100일 잔치가 있거든요. 100일 잔치? 아기의 100일을 축하하는 한국 전통 행사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잘 자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꼭 올게. 떠나기 전날 밤, 민준과 클로에는 작은 송별회를 준비했어요. 윤 여사도 참석했고 심지어 민준의 여동생 지연도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주 뵙게 될 줄 몰랐는데 벌써 떠나신다니 아쉽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 여사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셀린 씨, 이건 제가 딸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건데 셀린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전통 한복에 다는 장신구라고 들었어요. 이건 행운과 장수를 상징하는 놀이개예요. 추리히에 가서도 서울을 기억하길 바라요.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온 제가 요즘은 이렇게 쉽게 감동을 받다니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정말 소중히 할게요. 우리는 짧게 포옹했고 표현하기 어려운 유대감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항으로 배웅을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민준이 안고 있었고 클로에와 윤 여사는 제 양쪽에 서 있었어요. 엄마, 꼭 100일 잔치에 오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물론이지. 꼭 올게. 윤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리고 셀린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하늘이에게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작은 손이 제 뺨을 만지는 느낌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잘 자라거라. 내 사랑. 할머니가 곧 또 볼게.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의 일부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추리히 공항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청명한 하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여행 다녀오셨나요? 네.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이요? 멀리 다녀오셨네요. 어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놀라웠어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제 아파트 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 벽에 걸린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 창밖으로 보이는 추리의 호수. 하지만 이제는 왠지 차갑고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가방을 풀면서 윤 여사가 싸준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직도 신선했어요. 문득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고 인터넷으로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서울에서 배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된장찌개를 만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클로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엔 내가 된장찌개 만들어줄게. 지금은 좀 서툴지만 다음에 내가 가르쳐 주면 되겠지. 하늘이에게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다음 날, 오랜 친구 마리앤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셀린, 어머나, 달라 보여. 뭔가 생기가 돋아났어.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윤 여사와의 김장 체험, 하늘이와 함께한 시간, 서울의 활기찬 거리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곳이 그리워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셀린, 내가 널 30년 넘게 알았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봐. 마리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를 두던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다가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발견했어요. 클로에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항상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네요. 클로에가 첫 발레 공연을 했을 때, 학교 졸업식 때,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시간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윤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치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방문할 때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공식적으로 클래식 음악 매거진에서 은퇴했습니다. 작은 송별회가 열렸고,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제가 직접 만든 한국식 전을 맛보며 놀라워했어요. 셀린, 은퇴 후 계획은 뭐예요? 전 편집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동서양 음악의 교류에 관한 책을 쓰려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서양 클래식에만 집중했던 제가 동양 음악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소리의 만남 동서양 음악의 교차점이라는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국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이 서양 클래식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저녁, 클로에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하늘이는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가락을 빨고, 옹알이를 하고, 때로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기도 했죠. 엄마, 하늘이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클로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내가 다시 갈 때까지 잘 자라라고 말해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취리히의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한국어 입문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첫 수업에서 인사를 배우며 어색하게 발음해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스위스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제 손녀가 한국에 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윤 여사와는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클로에가 통역을 도와주었지만 점차 우리만의 소통 방식이 생겼어요. 짧은 영어 문장과 이모티콘, 그리고 사진들. 윤 여사는 하늘이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해 주었고, 저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내드렸습니다. 셀린 씨, 100일 잔치 준비 시작했어요. 꼭 오세요. 윤 여사의 메시지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취리 곳곳을 다니며 하늘이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았습니다. 결국 전통 스위스 음악 상자를 선택했어요. 열면 알프스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보석함이었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취리의 정돈된 거리와 조용한 호수가 제게 평화를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리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놀이개가 놓여 있었어요. 윤 여사가 준 그 선물을 매일 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셀린 뒤부아. 컴퓨터 앞에 앉아 100일잔치 비행편을 예약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6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출구로 나오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클로에와 민준, 이제는 앉아있는 하늘이, 그리고 윤 여사까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망, 클로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왔다. 민준이 하늘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스위스의 정돈된 삶과 한국의 따뜻한 혼돈 사이에서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과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을 매개체로 딸과 어머니의 감동적인 화해, 그리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교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